작가님 한번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태민입니다. 네,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렇게 의미심장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내주셨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탈세계화, 네. 세계 질서의 규칙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변하고 있는 네. 그런 정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현안들을 많이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패권 그 자체에 대해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최근에 또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이 네. 위태위태해지면서 그렇죠. 이거 뭐 뱅크런도 발생하고 그렇죠.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등장하면서 미국 달러의 어떤 스크래치가 났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또 많이 있는데 달러의 어떤 패권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 좀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달러 패권은 그 20세기 현상이고요. 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네. 미국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자각을 하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을 자연물인 금을 이제 뒤로 좀 치우고 네. 정치적인 판단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달러로 예. 국제 무역의 기본 시스템을 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금 본위제에서 그렇죠. 달러 본위제로 네. 이렇게 의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그런 식으로 달러 패권이 이제 형성된 거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말 그대로 이 세계 교육에서도 보면 네. 세계 교육에서 결제되는 그 통화 규모로 보면 100% 기준으로 원래 이제 200%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수출 결제도 있고 수입 결제도 있으니까 200% 기준인데 100%로 이제 환산을 하면 대략 달러가 한 45%이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달러가 이 세계 기축 통화국으로서도 네. 엄청난 지위를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데 이 달러 패권이 지금 흔들린다. 네. 뭐 달러의 어떤 지위가 좀 위축되고 있다. 질서가 위태해지고 있다. 네. 이런 표현들이 여기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뚜렷한 대안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위안화 때문이 아니고 네. 미국 내부 정치 문제입니다. 위안화가 아니고요. 네네네. 네. 보통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그게 더 쉽고 직관적이니까 흥미 위주로 이렇게 가는데요. 네. 사실상 그 주류 그 지정학자들은 지금 현재 미국이 거의 내전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으로 나타난 게 트럼프 현상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미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달은 적이 또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완전히 갈리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도 네. 미국 우방국과 중국 우방국들이 뒤로 나뉘는 네. 이런 뭐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네. 미국 자체적으로도 둘로 갈리고 있다라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달러 패권의 위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증상적으로는 뭐 은행 파산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네. 결국은 그 미국의 돈인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 돈으로 만들 것이냐 네. 아니면 화폐 이론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막 찍어낼 것이냐 네네. 라는 그런 정치적인 미국 내부의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달러 위기가 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달러의 어떤 위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자체 정치적인 그런 현안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위태위태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제가 이제 경제 경영 베이스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교수님처럼 그 백그라운드가 대부분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얘기했더니 다들 미국이 그 가만 안 놔둔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라고 하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네, 저도 당황스러워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예,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미국의 내전이 결국은 그쪽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 기축통화의 유동성 공급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경상수지 흑자국이 된다는 얘기는 네.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그 만성 적자국 혹은 수입국, 네. 뭐 또 좋게 표현하면 소비국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리쇼링, 네. 그 미국 안에서 반도체도 생산 다 해버리고 그 안에서 제조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뭐 수출하기 좋은 달러 가치를 이제 또 절하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수출국으로 가보자 네. 하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조지 프리드만이 보고 있는 프레임인데요. 네. 미국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해안 지역이 있고 내륙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안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에요. 예. 동부하고 서부 LA, 예, 예. 캘리포니아. 이쪽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했던 곳이 그 중부 지역입니다. 중북부. 예. 전통적인 공업 지역. 네.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축통화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느라고 동맹들에게 무역 적자를 낸 거죠. 그렇죠. 예. 물건을 사준 거죠. 자동차를 사주고. 예, 예. 그러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별다른 숙련도가 없이 괜찮은 직장에서 정령 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네. 네. 그 대신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잘하고 창의적인 해안가 지역의 엘리트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죠. 네. 그 갈등이 이제 미국이 지금 10년 장기 내전 상태로 들어간 거고요. 네. 조지 프리드만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도 트럼프 당선 때부터 다음 대선 때까지가 분수령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비트코인 이야기도 있지만 또 CBDC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이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어쩌면 비트코인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CBDC를 또 중국이 뭐 앞세워서 디셉이라고 하죠. 네. 그것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근데 중국도 이 디셉, 그러니까 CBDC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이 세계 글로벌 결제 통화에서 위안화의 어떤 위치를 좀 점유해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도 있다라고 보통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야욕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도 CBDC 같이 개발해서 맞서고 그런 현상이라고도 또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그 CBDC와 달러 패권과는 혹시 어떤 관계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제가 지정학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자금 세탁하고 세계 금융명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CBDC라는 그런 키워드가 계속 걸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교수님처럼 이제 CBDC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저도 책을 읽다가 제임스 리카지라는 학자의 책을 읽고 예.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CBDC 연준의 보고서를 보면서 네. 제임스 리카지의 말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원래 미국하고 중국은 디지털 머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를. 네. 그 이유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디지털 머니로다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계좌를 만들어주면 네. 그러니까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네.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 소비 모든 행태가. 네. 그것은 이제 중국의 이해예요. 예. 중국이 디지털 머니를 하려는 이해. 네.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적 이해는 케인즈안이건 주류통화론자들이건 M1을 만드는 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신용을 팽창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머니에 직접 꽂아준 디지털 머니를 시간이 지나서 안 쓰면 마이너스 이자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네. 예, 그러면 그 재정 적자라든가 인플레이션 없이 경기 진작을 한다거나 통제가 가능해지죠. 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업은행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은행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겠네. 우리가 상업은행에 이자 때문에 돈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려고 넣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머니나 네. 비트코인이나 CBDC의 그 모델 자체가 네.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은행이 없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업은행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호주 보고서인데요. 네. 상업은행들이 예금을 창출할 때 장기 적금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좌 예금을 창출하는데 당좌 자산이 60%입니다. 호주 네. 상업은행의 경우. 그러면 네. 대체로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직접 정말 연준이 달러를 CBDC를 만들면 상업은행들이 폐업 상태가 되겠죠. 네. 장기 적금밖에는 대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CBDC는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이 준비가 됐고요. 네. 연준의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나 크립토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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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CBDC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파괴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이 비트코인 연초 대비 80% 가까이 네. 가격이 이제 오르기도 하고 또 이런 지정학적인 달러 패권 이런 흔들림 또 비트코인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관계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미국 동부의 금융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예. 하나는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의 금융가들이 보는 관점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어요. 네. 그것이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입니다. 네. 뉴스를 보면 2017년도에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공부는 그 전부터 했던 거예요. 이 동부 엘리트들이. 네. 그러다가 2010년 충격을 한번 받았다가 예. 다시 꺾이니까 기다렸다가 2020년도 후반부에 코로나 때문에 막 자산이 올라갔을 때 골드만삭스라든가 계속 보고서를 내면서 입장을 확 바꿨어요. 네. 그래서 거래소 비즈니스에 진출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었는데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서방에서 러시아를 스위프트 코드에서 빼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부터 기업들이 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진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제 여러 기관에 불려가서 검토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고 비밀을 유지해달라 그래서 이제 비밀을 유지했었는데 예. 올 초에 백악관에 그냥 문서가 올라와요. 예. 뭐냐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미국 동부 금융권이 건드리는 것은 거대한 실수다. 왜냐하면 그 돈을 전부 북한이 미사일 개발했었다. 네. 라고 했고 얼마 전에 일주일 안 됐죠. 부산에서 3국 미국, 일본, 한국 안보 담당자들이 모여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북한 가상화폐 자금 세탁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게 타깃이 북한이 아니고요. 예.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왜냐하면 북한이 굉장히 눈을 빨리 떠서요. 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해킹을 많이 해서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근데 비트코인의 속성상 이게 다 추적이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큰 데는 못 써요. 예. 큰 데는 못 쓰고 사람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걸 쓰는데 네. 그 자금 세탁의 온상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겁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해준 거여서 여기 네. 지금 굉장히 간첩 사건도 많고요. 그 예.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네. 그 모든 수사가 미국에서 자료를 주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코인과 지정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단순히 이제 코인의 느낌이 아니라 총체적인 현상이다. 네. 이렇게 이 책에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 비트코인이 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없다. 그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책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네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폴란드로 월경을 했습니다. 네. 그때 종이 달러를 갖고 갈 수 있었는데요. 금이나 그 계좌에 외화는 못 갖고 가죠. 어느 나라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로 폭탄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계좌를 동결합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은 종이 달러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뭐 조금 있습니다. 네, 조금 있지만 그걸로 가족을 외국에 보내서 위사시에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난민 뭐 이렇게 저런 걸 받아야 되겠죠. 원조를. 예. 네. 그런데 그때 통했던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죠. 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국경이 없으니까 여기서 막 보내줬어요. 예. 그걸 받았고 예. 그때 눈을 떴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식인들도. 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만나는 그 지식인들이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순히 튤립이다,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네.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더라고요. 네. 아, 이게 국경이 없구나. 예. 국경이 없는 자산인데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금융을 먼저 통제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구나. 네. 라는 것들을 한국의 지식사회도 인정을 했고 로이타나 CNBC에서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기 전에 은행들부터 철수했거든요. 네. 그거를 르포를 보도하면서 2년 전 8월에 보도하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비트코인이 희망이다. 네. 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개인들한테는 지정학적 위기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네. 개인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요. 네. 지정학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로 자금 세탁이라든가 테러 자금을 하는 것이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고요. 예.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연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스터리한 현상입니다. 현 미국 정부가 가장 비트코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 현상입니다. 지하 경제도 많이 형성되고 네. 세금 탈루 문제라든가 네. 자금 세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 통제하기가 어려운 대상이라서 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배제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 골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법치국가니까 뭐 개인들이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구글이나 애플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못 시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되게 중요한 현상이라서 해야 되는데 네. 진행을 못 시키는데 또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중국은 이자율이 오르고 내린다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나 중국은행이 마음대로 외환을 거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자본을 통제하죠. 네. 그러니까 이자율만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네. 자본을 통제하는데 지금 중국의 부자들이 그 해외로 홍콩이나 이런 걸 경유해서 해외로 지금 엄청나게 러시로 빠져나오려고 해요. 네. 그 수단이 옛날에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화교 하왈라 네트워크입니다. 네. 근데 그게 비용이 비싸죠. 그리고 가끔씩 사고도 나고. 네. 근데 중국에서 정부 모르게 100억을 중국 국경 밖으로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비트코인입니다. 자본 통제를 우회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좀 비트코인을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책에서 좀 보니까요,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분투, 네. 이 1장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제국주의 세계 질서와 또 탈제국주의 무질서 사이에 네. 시계추처럼 네. 뭐 이렇게 미국이 분투하고 있다. 네. 그런 주인공이다. 네. 이런 문장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미국의 역할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을 정통 주류학자들의 책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극복해야 될 것은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지정학, 그것이 이제 음모론적인 지정학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역사적인 이제 추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미국 제국은 되게 독특한 제국이에요. 네. 보통 제국주의는 생산국가고 채권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영국도 그랬거든요. 자기의 투자를 외국에 해놓고 빚을 못 갚으면 이제 함대를 보내서 빚을 갚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되게 독특하죠. 빚을 지는 나라입니다. 제국인데. 네, 네, 네. 그다음에 생산을 안 하고 네. 달러를 발행해가지고 생산물을 사오는 나라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함대를 보내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네. 예. 네. 독특하죠. 그 독특하죠. 예, 미국은 탈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미국 네. 국민들의 그 유전자 속에는 제국이라고 그러면 이건 유럽 악마적인 유럽 사람들의 유산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부 뒤에 참전했던 이유가 네. 왜 우리가 유럽 제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라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역사에서 잘 못 배우지만 저도 지정공부사 알았는데 미국은 2차 세계에 참전하면서 예.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싸운 것도 있지만 영국하고도 싸웠습니다. 네. 프랑스하고도 싸웠고.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의 제국을 해체하는 걸 조건으로
네. 그 전쟁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해체가 되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라는 게 생기면서 국민국가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유엔을 만들고 예. 모든 국가들의 주권이 동등하다라는 아주 이상적이지만 이런 체제에서 네. 협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게 이상주의입니다. 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결국 미국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예. 미국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처럼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익과 거의 무관한데 들어가면 미국 내가 분열이 돼요. 네. 우리가 제국주의가 아닌데 그걸 왜 하냐. 네. 그래서 고립주의가 또 발응을 하면 바로 발을 뺍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는 되게 독특한데 젊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국처럼 오래되지 않아서. 이상주의가 있고 고립주의가 있고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모론에서 말하는 미국은 이 현실주의 미국의 엘리트들을 말해요. 현실주의 미국의 엘리트들은 우리 미국이 세계 질서에 이해관계가 있다. 네. 그리고 세계 질서가 안정되는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고립주의는 그게 왜 우리한테 관계가 있어? 그건 걔네들 문제야. 유라시아에 개입하지 마. 우리는 대륙 섬이야. 예. 이게 있는 거죠. 예. 트럼피즘의 현상의 기초가 바로 이 고립주의입니다. 아. 이상주의는 이제 우리가 미국을 위선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말하는 게 이상주의인데요. 예. 이상주의를 윌슨이안이라고 또 합니다. 네네. 윌슨 대통령.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가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실제로 해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이상주의하고 현실주의자하고 같이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어쩔 때는 이상주의자하고 고립주의하고 해가지고 철군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고립주의는 민주당을 찍을 때도 있고 공화당을 찍을 때도 있어요. 예, 양쪽이 다 있는 정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변화무쌍해서요. 우리가 음모론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몇몇 세력에 의해 가지고 단일하게 움직인다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실주의 지정학자들이 미국을 계속 보는 거죠. 미국을 계속 연구하고.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로서는 안타깝게도 피터 자이언이 계속 이제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고립주의가 너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의 고립주의가. 미국의 고립주의가 그러면 세계가 무질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그 1장에서 일본이 미국의 그 고립주의를 깨운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일본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여러 번 깨웠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네네. 그 진주만 공격이죠. 그렇죠.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략은 우리는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다. 우리는 무기만 공급할게. 네. 싸움은 소련하고 니네들이 해. 네. 라는 거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기만 보내거든요. 무기만 보내고 젊은이는 안 보내죠. 루즈벨트가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니라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고립주의가 기승을 부려서 미국에서 아예 법으로 중립국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을 자기들 스스로 거대한 스위스라고 불렀어요. 거대한 스위스. 근데 그거를 일본이 깨버렸죠. 네. 그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예. 일본하고 미국은 국경 국가입니다. 예. 멀 뿐이지 태평양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그러네요. 그리고 지도를 위에서 보면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극을 지나가면 예. 일본에서 알래스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네요. 실제로 미국의 엘리트들은 일본을 국경 국가로 대우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간의 관계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일본이 복잡하죠. 어디까지가 너네 나라인가? 해안선을 따라서. 그렇죠. 제가 군대를 해군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해안선 국경을 그 해안 국경을 지키는 게 해군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육군은 육지의 국경을 지키는 그렇죠. 사람들이고 해군은 바다의 국경을 지키는. 그 바다가 무법지대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해군이 잘했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지는 이 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너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지만 바다는 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우리나라니까 나가세요. 이런 소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국경 지역이라고 하지만 거기 있는 게 거의 바다니까
그 바다를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해고 너네 영해고를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지정학 책을 한 200권 정도 읽고 쓴 책인데요. 네. 제가 이 각 나라들만의 관계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네. 아주 드라마입니다. 그거 재밌네요. 미국이 일본을 개항을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으로 미국의 고립주의를 깨웠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핵폭탄을 유일하게 쓴 나라가 또 일본이잖아요. 일본이고. 그리고 미국이 어디를 가나 데려가는 게 일본이고요. 맞아요. 예. 미국이 무엇을 하든지 지원하는 게 또 일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중국을 봉쇄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네. 그래서 일본한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봉쇄해서 중국이 무력화되고 나면 미국은 고립주의에 멈출 수가 없어요. 중국보다 훨씬 무서운 일본이 강대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위해서 일본을 활용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늘 그래요. 미국은 유럽 전쟁을 위해서 소련을 지원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너무 커져가지고 소련이 사고를 치니까 한국 전쟁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을 끌어안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일본을 도와서 이제 중국을 제압하면 일본과 미국은 국경 국가고 서태평양 분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너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러우 전쟁도 소위 직접 싸우진 않고 무기만 대주면서 네. 싸우게 하는 것이 네. 미국 입장에서는 또 무기 판매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그 자체가 더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립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세 가지가 네. 공통되는 것이 있고 극렬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가 공통되는 건 뭐냐면 미국 본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목소리는 하나가 돼요. 네. 이상주의자, 미국이 하나의 특별한 언덕 위의 도시거든요. 네. 미국은 자유의 찬란한 도시로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상주의자들한테. 네. 고립주의는 당연히 미국 본토는 무조건 사수고 고립주의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호전적인 게 고립주의자들이에요. 예. 거꾸로 알고 있죠, 보통. 예, 그렇죠. 예. 현실주의자들도 미국 본토에 이해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셋이 또 어디서 만나냐면 유라시아의 심장부, 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동쪽 국경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몽고, 예. 그다음에 한반도 북부를 지나가는 영역까지는 미국의 힘을 투사하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있어요, 암묵적으로. 네. 왜냐하면 미얼사이머 교수,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미얼사이머 교수의 이론이지만 미국은 육군이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제국과 다른 게 자기 나라 영국은 자기네 엘리트들을 인도에 보내고 엄청 보냈잖아요. 네.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가서 총독을 하거나 경찰을 할 인력도 없고. 네. 그래서 늘 현지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력이 유라시아의 심장 부분에는 안 들어간다는 공감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본토는 지킨다는 공감대가 있어요. 네. 근데 어디서 갈리냐 하면 중동, 네. 동남아시아, 네. 서유럽에서 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무기를 한꺼번에 지원하면 미국이 뽀개진다. 네. 그리고 서구가 뽀개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농담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네. 무기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고립주의자도 반대하지 않고 네. 극렬하게. 네. 현실주의자는 당연히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이상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말씀 참 저도 참 재밌고 제가 이제 지정학에 많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경알못이라고 하는데 지정학을 모르는 사람은 뭐 지알못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알못이어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자, 그럼 2장에서 말이죠. 네. 미국 이런 저기가 있어요. 미국이나 또 네. 달러 그 자체가 아니라 네. 세계 체제를 운영하는 어떤 나라와 그 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로 사용되는 현상. 네. 그리고 그 체제의 유지 비용을 추적했다. 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축 통화의 장점과 또 단점 이런 것을 많이 언급해 주셨어요. 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질문인 것 같아요. 기축 통화국이면 뭐 그냥 계속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부족하면. 그렇죠. 네. 뭐 그러면 뭐 굳이 뱅크론 뭐 이런 사태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네. 이런 질문을 실제 많이 해주고 계신데 먼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장점과 단점 장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점은 그 국가 모라토리엄이 안 들어가죠. 네. 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외화 빚을 갚지 못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만 예. 미국은 자기 나라 돈이 세계화폐니까 예.
자기네가 돈을 찍어내면 되죠. 그렇죠. 예, 모라토리움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국채의 가격하고 이자율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수요가 높으니까 네. 기술통화국이니까 예. 외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도 그 돈을 그냥 은행에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깎이니까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 미국은 경기 신경을 안 쓰고 저금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재정적으로 높아지면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잖아요. 네. 네, 그것이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 가장 좋은 거죠.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소위 외환 위기에 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환 위기는 대외적으로 갚아야 될 대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외환 위기인 건데, 갚을 외화가 있다 그러면 돈을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갖게 되는 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단점은 예.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지정학적인 것도 있고요. 굉장히 예. 큽니다. 그럼 지정학적인 것부터 한번 여쭙게요. 아, 지정학적인가요? 예, 예.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네네. 여쭙게요. 예. 일반적인 지식인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무한 연구 동력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무한 연구 동력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에너지 없이 혼자 가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마찰과 저항이기 때문에. 네. 네. 경제학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리학자들이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마찰과 저항. 이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 엄청난 마찰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미의 거의 80%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특수 잉크에다가 종이를 찍어가지고 남발해서 인플렛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노동력과 에너지가 들어간 거 값싸게 거의 공짜로 가져오고 이런 반감을 사지요. 네. 예. 그게 반미의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인식에. 예, 예. 그러니까 무한 연구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반미 감정을 부추긴다는 뜻인가 한거요? 그렇죠. 지정학적인 지정학적으로. 그게 안 좋은 것이죠. 네, 요거 설명을 하려면 먼저 이 1945 시스템을 만들었을 당시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그 무한 연구 동력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달러 부족 이론이 학계를 지배해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네네. 달러 부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산업국가가 미국만 빼놓고 전부 폭격을 당해서 다 산업이 초토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무역 경쟁력은 거의 무한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네. 그 대신 유럽하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달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원조를 하자, 마샬 원조처럼. 네. 그러면 달러가 외국에 나가서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공산품을 살 거다. 그럼 미국의 공산품을 사면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달러를 또 원조를 해주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인망도 올라가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총독 보내가지고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제국주의가 아니라 리더십 국가로서 네. 달러 주고 원조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들이 또 우리 수입하고 네. 그리고 우리 일자리 생기고 그렇죠. 이게 무한 연구 동력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이게 15년이 가가지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달러 부족 이론이라는 게 자취를 감추죠. 지금은 달러가 너무 넘쳐서 문제잖아요. 네. 네. 이 무한 연구 동력이 안 돌아가는 거죠. 인망을 잃어버리고 미국이 계속 자기네들이 만든 룰을 스스로 브레이킹해야 되죠. 네. 미국은 심판자기도 하지만 네. 경기의 플레이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도박 하우스로 운영을 해요. 네. 도박 하우스로 운영하는데 늘 1등은 서독하고 일본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이렇게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네. 하우스 그만할까? 그래서 이렇게 삥을 뜯어요. 그리고 또 하우스 운영하고. 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 가서 네. 주둔비 달라고 하고 이러죠. 네, 예. 그러면서 인망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죠. 그렇군요. 지정학적으로는. 근데 지금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들로부터 이제 원유를 거래할 때 위안화로 하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차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여나가는 달러 패권에 좀 도전하는 혹은 이제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국으로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교수님께서 전문가시겠지만 저는 제가 공부한 지정학적인 논리적 그 일관성에 의하면 불가능하고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서독하고 일본한테 미국이 기축통화의 일부를 좀 떠안으라고 부탁을 실제로 했어요. 네. 근데 서독하고 일본이 거부했거든요. 네. 기축통화국 지위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지정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 경제학적인 이유입니다.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고 유동성을 네. 공급한다는 건 경상수지 적자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네. 거고 그리고 실업을 양산하고 일자리를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근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로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기축통화국이 됨으로써 갖게 될 뭐 이익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네. 근데 당장 떠안아야 될 그런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특히 당시의 서독과 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단점을 더 크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되고 싶지 않겠다. 예.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건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기축통화국으로서 그 지위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에서 이제 마무리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트코인 꼭 가져야 될까요? 투자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늦었죠. 늦었다.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기엔 늦었다.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 2월에 비트코인을 발견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사실 늦은 겁니다. 네. 가격으로만 따지면 50만 원대니까 지금 들으시면 너무 화가 나죠. 지금 뭐 4천만 원이니까.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분명히 인터넷처럼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올 텐데요. 네. 비트코인을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런 희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대상은 이제 아닌 거예요. 일반인들은. 네. 왜냐하면 지금 네. 젊은 청년이 비트코인 10개를 모으려면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가격으로 있으면서 매달 100만 원씩 부어도 3, 40년 걸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은 일반인들의 게임이 아닌 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안 하고 100배, 1000배가 오르는 알트코인을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네. 뭐 1년, 3년, 뭐 10년 향후를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오를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틀리셔도 좋으니까 그 고견을 여쭙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속 일관되게 유튜브나 책에서 말씀드려왔지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 가격의 상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가격의 하방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가격이 밑으로 떨어진다 한계가 있거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질 그 하반 경직성이 있다. 네, 하방 올라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롱에 걸면 잃어버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숏에 걸면은 잃어버리는 게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의 상방이 한계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실까요?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아니, 말씀 속에 컨플릭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컨플릭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2년 전, 3년 전에는 무조건 사라. 네. 그리고 살 거면 분할 매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복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언제 사냐면 올라갈 때 사고요. 네. 떨어질 때 못 버티고 팔거든요. 네. 그래서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 비트코인은 상방으로 열려 있는데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예. 금융기관이나 기관이 많이 보유하면. 제어할 수 있죠. 예. 네, 예. 그것이 바로 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단계로 진입을 하는 과정이 대략 100만 불 레벨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에서 13억 정도.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달러 된 다음에 2달러 되고 3달러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로그 함수로 올라갑니다. 네. 1달러에서 10달러를 쳐요. 예. 그리고 다시 3달러로 폭락해서 몇 년 있다가요. 네. 다시 100달러를 쳐요. 그리고 다시 10달러대로 추락해서 몇 년 있다가 1000달러를 치고 네. 지금 10,000달러를 치고 있잖아요. 예. 조금 빠지고 확 올라간다. 그렇죠. 로그 조금 함수입니다. 빠지고 이렇게. 네, 10배수로 올라가서 지금 네. 제 이론에 의하면 1억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재작년에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 1억 레벨이 아니라 10억 레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10억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네. 그때 사람들이 왕창 사면 바로 2, 3억으로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때쯤에서 미국의 동부 금융권에서 한 20, 30% 잡고 네. 억제를 해야 될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시라고 한다면 또 책을 보시면서 이런 어떤 가격의 방향성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쓸모없는 그런 투기성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 사이드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비트코인이 나온 지 14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가격을 가진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긴 하지만 여러 가지 블록체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합니다. 먼저 안 사람은 횡재를 했고 모르는 네. 사람은 지금 소외를 당했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 효용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하나 던져졌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한테 있어서는 금융의 플레이어들은 은행이거나 아니면 국가였거든요. 네. 근데 은행도 국가도 아닌 어떤 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규칙이 하나 그렇네. 던져진 겁니다. 새로운 규칙이 예.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10년 동안 테스트를 받았고요. 네. 건재하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죠. 그렇네요. 2013년에 발견하셨는데 네. 지금 2023년이니까 10년 동안 검증을 네. 받은 어떤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네. 뭐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네.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판단하시는데 네. 오늘 말씀이 좀 참조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뭐 1시간가량 벌써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지도 모를 만큼 훅 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저도 어떤 세계 지정학적 그런 흐름, 또 달러 패권에 대한 흐름, 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것을 좀 갖는 데 도움이 됐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